자,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 단계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즉 개인적으로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앱과 똑같이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앱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쓰는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취미도 좋고 아니면 업무적인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 그러한 분야의 앱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간단하거나 복잡하거나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나 이외에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드는 것이 또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또는 볼펜으로 그냥 작성을 해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거창하게 그 문서 편집기 같은 걸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멋지게 그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자,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앱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처음에는 촌스러울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서 나열을 쭉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이 앱은 무엇을 하는 앱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개요에 대해서 쭉 써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개요를 쓰라고 하면 또 엄청나게 뭐 거창하게 쓰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선뜻 작성이 쉽지 않은데, 한 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은 분명히 어디인가에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과 유사한 앱들을 찾아보고, 각각의 앱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쭉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의 앱을 찾아서, 참고할 만한 앱을 찾아서 그 앱들을 벤치마킹 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초안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4 용지에다가 연필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노트패드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앱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추상적인 부분을 정리를 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그 디자인하기 위해서 앱 화면 설계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A4 용지에 연필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형식에 상관없이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앱이나 서비스의 각각의 화면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모두 다 그려보는 것입니다. 직접 그리다 보면 앞에서 초안을 작성할 때 그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각 화면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상세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 자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도출을 해 보고요. 그렇게 추출된 화면들을 이제 화면과 화면 사이에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화면에서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화면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서 각각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동작을 시키면 또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거나 이러한 다양한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면 디자인과 그 화면 사이의 연결 부분을 잘 디자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초안, 기획 초안과 그 다음에 화면 설계서가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이제 러프하게 작성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발 계획서를 준비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획서, 개발 계획서는 프로젝트 내내 지속적으로 버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문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에는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업하는 게 좋고요. 이 구글 닥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발자와 협업해서 같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의 문서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젝트 기획서는 기획자와 개발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협업을 할 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취소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서로가 항상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 계획서 자체가 끝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한번 시작이 됐을 때 한번 확정된 기획안을 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안 자체는 작성 시점에 가장 최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분석이 됐다면 그것을 실제로 이제 저장해 놓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일관성, 보안성,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는 당연히 RDBMS의 테이블로 설계를 해서 구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빠른 데이터 입력과 출력이 필요하고 수시로 데이터 저장소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나 보안성이 낮은 로그성 데이터, 또한 스키마가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는 그저 RDBMS만 가지고 어렵게 테이블을 설계하고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NoSQL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목적과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쿼리를 날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쿼리 결과를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조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그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해서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테이블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기획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의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획서 초안, 그 다음에 화면 설계서를 바탕으로 모든 작업의 세부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작업을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작업은 가급적 구현 시간이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쪼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해당 작업들을 최대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예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작업 명세는 아닐 수가 있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점을 우리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해당 작업 명세서를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명세서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또는 작업 진행 정도를 파악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작업 명세서는 프로젝트 내내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작업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정의해놨던 작업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명세서에서 현재 작업이 완료된 작업들을 눈에 띄게 표시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작업이 완료됐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명세서까지 만들어졌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이제 일일 소멸 차트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일일 소멸 차트는 무엇이냐? 작업 명세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작업 개수 중에 매일마다 남아있는 작업 개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차트에는 전체 작업의 개수가 100개다 라고 한다면 100개라는 개수가 남아있다라는 걸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완료된 작업 개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작업 개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작업 개수가 0이 되는 순간 프로젝트의 개발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축은 남은 작업 개수를 표시해주고 가로축은 업무 수행 일자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가 지나감으로써 현재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일일 소멸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작업을 마무리할 때마다 해당 일에 남은 작업 개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정확하게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진행 사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일일 소멸 차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개발 계획 수립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현재 실력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처음에는 오차가 크더라도 현재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모든 계획이나 일정은 언제든지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오차가 적은 예측과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8주 동안 그 교육이 진행되면서 자, 1주 정도를 한 사이클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통 최소 1주에서 2주, 그 다음에 4주 정도를 한 사이클로 정하고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우리는 8주 교육이기 때문에 1주를 한 사이클로 정하고 1주 단위의 사이클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 개발을 통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각 사이클마다 사용자나 테스터에게 배포해서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버전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애자일 개발 방법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육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숙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앱이나 서비스의 아이디어 한두 가지를 생각해 오시면 되고요. A4 용지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패드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신 다음에는 그러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앱이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찾아보고요. 그 중에서 최소 두세 개 이상을 선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앱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시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하고 오셔야 교육 시간에 좀 더 원활하게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고민을 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